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현대미술론의 3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펴본 것에 중요한 것은 페트 비루그의 이론을 통해서 모던 아트의 두 얼굴, 즉 이 예술적 아방가르드와 정치적 아방가르드를 이제 양쪽을 다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는 예술적 아방가르드가 어떻게 이 칸트의 어떤 취미론에 의해서 정초되어 있는지, 그리고 크레멘트 그린버그의 어떤 그 비평 이론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그 비평 이론이 정체되어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러한 그 예술적 아방가르드가 양식적으로, 즉 미술사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화했고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그 모던 아트의 그 예술적 아방가르드는 그 양식적으로 인상파, 후기인상파, 그리고 이제 추상 미술, 그리고 전후에 해당되면은 후기 회화적 추상과 이 추상 표현주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모던 아트가 양식적으로 이렇게 변천해 왔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그 이미지를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중후반에 접어들게 되면은 기존의 아카데믹 아트로부터 이 새로운 양식의 모던 아트로 전환하는 전환기에 해당되는데, 이 시점에서 그 당대 최고 작가였던 윌리엄 아돌프 부그로라는 작가와 그 당시에 이제 초기에는 거의 무명이다시피 했지만 지금은 미술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에드와르 마네의 작품을 비교해 가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술적 아방가르드는 그 인상파에 해당되는 이 마네 혹은 그 모네, 여러 가지 이런 작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고야나 그 구르베 이런 작가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지만 오늘은 이 마네를 통해서 모던 아트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그 이미지는 이 부로가 그린 이 어느 소녀의 이 목동에 해당되는 양측의 소녀에 해당되는 소녀를 그린 그림인데, 이 아카데믹 아트의 거의 정점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조금 설명했듯이 아카데믹 아트는 이 선적인 계열과 색채 중심의 어떤 그런 이 계열이 서로 이제 경쟁하면서 아카데믹 아트가 쭉 이렇게 한 400년 이상 동안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마지막 이런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은 이 선적인 것과 색채적인 것을 모두 결합하는 방식의 절충해서 그냥 아카데믹 아트를 완결시키는 그런 욕망을 갖고 있는 작가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윌리엄 아돌프 부그로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고 가장 성공적인 작가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이 부그로는 그 당대에는 그 최고의 작가였습니다. 최고의 찬사를 받고 최고의 권위를 갖고, 이를테면은 당시에 그 최고의 공모전인 그 살롱전에 뭐 심사위원장을 맡고 대학 교수였고, 그리고 최고의 어떤 그 가격에 자기 자신의 작품이 팔렸던 그런 작가였습니다. 이런 그 작품을 보게 되면은 한눈에 봐도 테크닉적으로 완벽하죠. 누구나 봐서 이제 그 대상의 정확한 모방을 필요했던 그 일루전 효과가 완벽히 구현되어 있고, 이 그 비례 조화 균형의 어떤 이런 객관적인 미의 어떤 그런 기준도 완벽하게 구현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작품을 통해서 이
한 시대를 마무리 지을 것 같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 느닷 이런 작품이 등장하게 됩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작품인데 이 작품은 이제 에드와르 그 마네의 작품이죠. 말라르메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있는 초상화 작품인데 그 이런 작품이 이제 그 등장하게 된 여러 가지 어떤 시대적인 배경 이런 걸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이제 이런 그 마네 이런 작품이 이제 그 모던 아트의 빗장을 여는 그런 그 하나의 어떤 그 새로운 양식을 여는 그런 그 대표적인 작품이거든요. 그 이 풀바디의 식사라는 이런 작품 보면 아카데미 같은 기준에서 보면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못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그 이런 그림이 그 풀바디 식사라는 그림은 실질적으로 1863년도에 살롱지는 출품해서 이제 그 낙슨한 그런 작품이죠. 그래서 이제 낙슨 탈락한 그런 작품인데 지금 같으면 이제 이 국전이나 이런 데서 출품했다가 탈락된 그런 작품이에요. 그렇지만 미술사적으로는 이런 그 만의 작품은 지금 최고의 어떤 그런 작품으로 남아있지만 보그로의 작품은 지금 미술사적으로 거의 사라진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 두 작품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그 연대기적으로 거의 같잖아요, 그죠? 1875년 보그로의 작품 1875년에 그려진 그림이고 이 마네의 작품이 이제 1876년도 불과 1년 차이로 그려진 그림인데 그 왼편에 있는 북으로의 그림은 그 미술사적으로 사라져 버렸고 그 당대의 비평가들로부터 온갖 그 수모를 겪은 그 오른편에 있는 마네의 그림은 지금 미술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미술사적으로 반드시 다루어져야 될 그런 작품으로 지금 회자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조금 그 살펴볼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이런 작품을 보게 되면은 이 이제 만해의 작품의 혁신성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걸 이제 가지고 왔는데 이제 만해의 이그 피리 부는 소년 작품과 드라크로아의 오른편에 있는 작품을 비교해 보면은 드라크로아의 작품은 전형적인 그 아카데믹한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 화면의 구도를 보게 되면은 전면에 있는 인물과 이제 뒷 배경 속에 있는 인물을 크기를 아주 그 전면을 크게 이제 배경 속에 있는 그 인물을 아주 작게 그려서 원근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그려져 있죠. 그렇게 해서 화면의 깊이가 상당한 어떤 그런 그림인데 만의 이런 그림은 그 뒷배경과 인물 사이의 거리가 거의 그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 만해의 이제 관심 사항이 입체감을 주는 그런 어떤 그 대상이 정확한 모방하는 것과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이제 화면 속에 있던 그 어떤 생면들 사이 관계 이런 것들만 초점을 두어서 그려졌던 그림이에요. 이게 대상을 어떻게 정확하게 모방하느냐 어떤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제 이 만해가 왜 혁신적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가지고 왔는데 이런 그 만해 그림과 드라큘라 작품 사이의 거리는 약 한 44년 정도 되죠. 그리고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마네와 피카소의 그림인데 이 그림 사이는 약 한 그 60년 정도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어떤 그 대비되는 그림을 봤을 때 만의 그림이 드라크로아의 그림에 가까운지 아니면 만의 그림이 피카소의 그림에 가까운지를 여러분들 한번 식별해 보세요. 여기서 이제 만의 그림의 혁신성을 여러분들은 간파할 필요가 있어요. 기법적으로 보면은 만의 그림은 확연하게 피카소의 그림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바로 마네의 그림 속에서는 이미 피카소의 그림을 보게 되면은 그림이 상당 부분 이제 추상화되어 버린 거잖아요. 그죠? 대상에 대한 정확한 어떤 모사라는 게 사라져 버렸지만 마네의 그림은 뭘 그린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네의 그림은 드라쿠로와의 작품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드라쿠로와의 작품은 확연하게 이제 그 일루전의 기법을 통해서 화면에 깊이를 주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려졌던 아카데믹 아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만의 그림 속에서는 일루전의 기법이 거의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 원근법이라든지 명암법이라든지 이런 기법들이 많이 이제 완전히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피리 부는 소년의 이제 얼굴 모습을 보게 되면 약간 이렇게 뭐 엄령법 이런 것들이 이제 가해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인물과 뒷배경 사이에 어떤 그런 거리감이 확연히 이제 줄어든 걸 보게 되면은 거의 평면성이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마네 자신이 화가로서의 아카데믹 아트의 기법을 포기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 그림 속에서는. 그래서 마네가 이런 그 피리 부는 소년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그 풀바디의 식사라는 이런 그림이라든지 이 말라름의 이런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미 대상에 대한 정확한 모사라는 그런 관점에서는 관심이 떠나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 화가의 어떤 거친 이 분놀림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아카데미 같아서 용납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만에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그림이야라는 걸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이 그림버가 이런 걸 잘 설명하고 있죠. 회화는 그냥 이 캔버스에 물감으로 그린 거야라는 거, 이 붓터치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고, 이런 그림에서도 이제 원근도 잘 맞지를 않고, 그리고 이제 그 예인의 벌거벗은 모습 저런 것들도 어, 이제 어떤 그 대상이 갖고 있는 누드가 갖고 있는 관능성 이런 걸 보여준다기보다도 그냥 화면상에 있어서 만의 관점에서는 다만 이 여성이 이제 앉은 자리에 뭔가 밝은 어떤 색채가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연인의 옷을 그냥 이렇게 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얀 속살이 드러나서 이제 화면 속에서 까만 것과 이제 하얀 것 사이의 어떤 대조를 통해서 이제 화면의 구도를 짜기 위해서 이제 어, 연인의 옷을 이제 벗겨서 이제 그렇게 했던 거에 불과한 거예요. 주제도 뭐 나름대로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만의 관심은 여기서는 확연하게 이제 생면, 색채, 형태의 관계로 이제 바뀌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만의 그림은 비록 대상에 대한 재현적인 요소는 남아있지만 아카데믹 아트가 추구했던 여러 가지 일루전의 효과 이런 것들은 확연하게 멀리 했기 때문에 만의 그림에서는 이미 이런 그 마네가 개척한 노선을 따라갔던 모던 아트의 양식에 훨씬 그 가깝게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젠슨 책을 보고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런 그 관찰력, 대단한 미술사학자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마네가 이미 피카소의 그림을 예견할 정도의 어떤 새로운 어떤 양식으로 이제 문을 이제 열었다는 거죠. 그런 지점을 확인하면서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제 일부 이제 인상파 화가들이 어떤 그 아카데믹 아트로부터 탈피하는 그런 미술로 이제 한 걸음 내딛다 그러면 후기 인상파는 한층 거기부터 더 나아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그 화가들이 이제 이 벤고와 폴 고겐과 폴 세잔 이런 후기 인상파 화가들인데 19세기 후반에 해당되는 거죠. 지금 그 이제 보시는 그림이 이제
아주 유명한 그 벤고의 스타리 나이트, 별밤 이렇게 번역될 수 있을까요? 그런 작품인데 이런 그림을 보게 되면 이미 이제 대상에 대한 정확한 모방이라는 것은 이제 확인하게 이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대상이 뭘 모방한 건가, 외부 세계가 완전히 단절이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벤고의 관심에서는 이미, 이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제 재현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목표는 이제 사라져버리고, 은은하게 이제, 하고 이제 주관에서 이제 마음이 움직이는 방식대로, 마음대로 이제 형태가 이제 변형된 형태로 이제 작품이 이제 구현된 걸 볼 수 있죠. 이런 그림들이 이제 그 이제 후기인상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지금 보시는 그림은 그 이 폴 고갱의 그림이죠. 전부 이제 19세기 후반에 해당되는 그림에 1897년 뭐 이런 정도에 그려진 그림인데, 그 성서의 한 장면을 그린 그림인데, 여기서도 재현적인 요소는 남아있지만, 그 고갱의 관심은 생면들 사이의 어떤 조화 균형 여기에 있습니다. 붉은색과 연인들이 쓰고 있는 하얀 가운, 그 모자, 이런 것들 사이의 어떤 관계 속에서 오는 그 하나의 어떤 실험적인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후기인상파들은 미술 사적으로 바로 이제 그 이런 그 대상으로부터 정확한 모상으로부터 어떻게 떠나왔는지, 인상파가 한 걸음 내디있다 그러면 후인상파들은 거기서부터 한 걸음 더 내디딘 그런 측면에서 이제 높게 평가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폴 세잔의 어떤 이런 정물화를 보게 되면 한층 이제 그런 측면을 두드러지게 되는데, 이 접시 위에 얹혀져 있는 과일의 형태를 보게 되면은 이게 그 이제 두 개의 이제 과일 접시의 어떤 그런 그 방향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대상의 정확한 어떤 그런 재현적인 것과는 확연히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물리학적으로 이제 저렇게 배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탁자 위에 놓여져 있는 두 개의 과일 접시가 이게 이제 수평이 맞지를 않는 거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훨씬 이제 우리 정면으로 더 기울어져 있고, 왼편에 있는 거울 접시는 보다 이 평면적으로 이제 올려져 있는 그런 거에서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이미 이제 그 세잔에 오게 되면 대상의 형태에 대한 왜곡이 막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것은 세잔에게서는 이미 대상에 대한 정확한 모방하고는 이제 재현하고는 상관없이 화면 속에서 어떤 그 형태들의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재현적인 그런 형태는 완전히 왜곡시키면서 이제 그 형태를 이제 자유롭게 이제 배치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화면의 구도를 어, 짜고 있다는 걸 이런 장면이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던 아트의 어떤 그런 그 비평적인 관점, 예를 들어서 그린버그가 얘기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거는 그 시각적으로 이제 그 순수하게 시각적으로 이 화면을 바라보게 되면 전혀 어색한 게 없어요. 생면들 사이에 어떤 화면을 구도색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거는 그 이 아카데믹 아트 관점에서 보자면은 그림이 아니지만 모던 아트의 관점, 그 순수하게 어떤 거 형식주의적인 그런 관점, 심미주의적인 그런 관점, 자율적인 어떤 그 외부 세계와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어떤 생면들, 선들 사이의 어떤 관계에서 오는 그 형식미를 추구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어, 이제 그림이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그 후기 인상파 그림은 이제 모던 아트가 추상으로 가게 되는 그 단계에서 하나의 어떤 중요한
그 매개적인 역할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세잔의 이런 그림을 보게 되면은 빨간 조끼를 입은 소년이라는 그림인데 팔의 형태를 보면은 이 비례가 맞지를 않잖아요, 그죠? 이 길게 팔이 이제 오른쪽 팔이 굉장히 길게 이렇게 늘어뜨려져 있는데 이런 것들도 세잔에게는 이 화면 구도 속에서 이 흰색 면의 크기가 딱 지금 배치만큼 이렇게 크고 이렇게 늘어뜨리는 방식의 하얀 색면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팔의 길이를 늘어뜨린 거예요. 늘어뜨린 거죠. 세잔의 본인에게는 자기 회화의 목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이 이제 그려진 그림이에요. 아카데믹 아트 관점에서 보면은 대상에 대한 정확한 모방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굉장히 어색한 그림이고 이렇게 그리다가는 스승님에게 아주 혼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그런 형태의 그림인데 세잔의 그림은 이미 이제 아카데믹 아트는 한 그런 이제 관점에서 확인이 떠나서 생면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이제 이 비율을 조정하는 가운데 이제 이런 작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트의 관점에서 이 작품을 보게 되면은 순수하게 이제 대상을 얼마나 정확하게 모방했는지 이런 관심을 떠나서 정말 무관심적으로 이 캔버스 속에 구현되어 있는 생면들 사이 관계만 이렇게 딱 이렇게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은 이 그림은 전혀 어색하게 느껴지질 않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그림을 봤는데도 전혀 이렇게 거실에 걸어 놓는다 손쓰라도 아주 훌륭한 작품으로 이 뭐죠? 하나의 형식미를 잘 구현한 그런 작품으로 쉽게 이제 간주되는 그런 작품이에요. 이런 만해부터 이제 후기 인상파의 이런 작품이 나왔기 때문에 비로소 이제 한 걸음 더 내디뎌서 20세기 이제 미술 모던 아트가 이제 결정적으로 내딛기위해서는 이제 야수파 입체파의 그림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미술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후기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이런 그림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이제 흔히 이제 마티스의 이제 그림인데 모자를 쓴 연인이라는 작품이죠. 1905년도의 작품인데 이 작품이 이제 야수파의 이름이 생겨난 이 모티브가 된 그런 작품이에요. 비평가들이 이제 이런 작품을 보고 루이 보셀이나 이런 비평가 이 작품을 보고 야수 같다. 여기 야수는 비스트, 짐승을 말하죠. 야수 같다라고 이런 조롱조로 이제 이런 이름을 갖다 붙였는데 이게 나중에 하나의 양식적인 개념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모자를 쓴 연인이라는 작품인데 색채가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원색을 사용하고 아주 전체적으로는 아주 칠수정연한 그런 이 화면 구도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후기 인상주의까지 이어져 온 환영주의라는 그런 요소들이 완전히 결별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작품 속에서는 그런 생면들만 있지 환영주의적인 요소는 거의 많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리스 드니 같은 이런 비평가들은 그림이란 이제 본질적으로 하나의 어떤 평평한 면이다. 색채로 덮인 면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마티스의 이 모자를 쓴 여인을 높게 평가하기도 해요. 이런 그림이 이제 이 포비즘 야수파의 이제 하나의 빗장문을 열게 되면은 이제 마티스는 자신의 대표작으로 할 수 있는 삶의 기쁨, The Joy of Life라는 이런 작품이 이제 곧 이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1905년에서 6년 사이에 그려진 이 그림인데 이런 그림을 보게 되면은 생면들 이제 뭐라죠?
이 두꺼운 윤곽선과 색면들만 이 화면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고 있죠. 그 대상에 대한 정확한 묘사 이런 것들은 이제 배우로 사라지고 표현성이 이제 강조가 되죠. 여기서 이제 화면에서 이제 그 환경의 공간은 이제 사라지고 이 화면 구성에서 평면적인 어떤 그런 그 측면이 이렇게 아주 부각되는 그런 형태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모더니스트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아주 뛰어난 그런 그 작품이라 볼 수 있죠.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은 점차 사라진다는 거. 그리고 화가의 관심에서는 색채의 어떤 그런 자율적인 유의, 어떤 회화가 어떻게 자기 충족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쪽으로 그림이 확연하게 이제 전환된 그런 것들을 이 그림 속에서 자세하게 읽어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마티스 그림에서는 이 환영주의가 사라지고 환영주의가 사라졌다는 것은 화면에서 이제 깊이가 사라졌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달리 말하면 이제 화면이 이제 점차 평면적으로 갔다. 이 그림부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건데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마티스 그림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거죠. 이제 회화는 이제 하나의 자기 충족성을 갖게 됐다. 자기 충족을 갖게 됐다는 외부 세계와는 이제 점차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이제 회화는 하나의 어떤 자기 자율성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색채의 어떤 자율주의 혹은 그 색채의 그 유의적인 어떤 그런 측면으로 그림이 나아가게 된 것을 얘기를 합니다. 마티스의 이런 그림이 이제 계속 가게 되면은 그림이 나중에 이렇게 가버려요. 이게 이 그림이 누구의 그림인가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데 이게 마티스 그림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 말년에 1940년대 작품인데 이제 그의 추상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림들은 뭘 재현했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식별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동물들, 뭐 어떤 그 기사 이런 것들의 제목을 갖고 있는 건데 그림이 완전히 이제 그 장식적으로 이제 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 이 포비즘이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빗장문을 열었다 그러면은 이 큐비즘은 이제 피카소나 이제 브라크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큐비즘의 그림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그 큐비즘의 그림이 등장하게 되는데 지금 보는 게 이제 피카소의 아빈용의 처녀 1907년도의 작품이죠.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작품이 출연하게 된 배경에서도 그 앞선 작가들의 작품이 없이 이런 작품이 바로 나올 수는 없었다는 어떤 이제 이러한 그 미술사적 연구가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런 그 피카소가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지 아세요? 그 후기 인상파 화가 가운데 그 이 세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 폴 세잔의 이제 이 생픽투아르 그럽니다. 1900, 1897년인가 뭐 그 당시에 이제 그랬던 굉장히 많은 그 생픽투라 연작 가운데 하나인데 이런 그 그림 속에 보면은 이제 그 입체파 화가들은 세잔의 화면 속에서 이 하나의 균열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균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원근법에서 그 이제 아카데미 아트가 추구했던 원근법에 의한 제한 체계가 서서히 붕괴되고 있다는 어떤 그런 측면을 큐비스트 작가들이 세잔의 그림을 통해서 이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모던 아트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시점으로 보는 그런 미술사학자들이 많습니다. 어, 그, 조금 그 부연 조금
그래서 이제 세잔의 이런 작품을 통해서 세잔이 갖고 있는 혁신성은 뭔가 하면은 원근법을 통해서 어떤 자연의 실제를 포착할 수 없다는 그런 관점을 견지를 해요. 예를 들어서 원근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단일한 어떤 관찰자의 시점을 고정시키고 작품을 이제 화면을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선원근법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관찰자의 시점을 고정시켜 놓고 탁 이렇게 이제 이 원근을 이렇게 탁 줘서 소실점을 통해서 이제 이 그림을 이걸 이제 모노큘라라고 얘기하는데 하나의 어떤 시점을 통해서 그림을 이제 포착하게 되는 반면에 이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는 훨씬 더 우리가 다양한 이제 관찰자의 시점을 종합해 볼 때 이제 비로소 우리가 외부 세계의 어떤 자연의 실제를 제대로 포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세잔의 이런 그림을 보게 되면은 바위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여러 개의 시점이 들어가지 않으면 저런 그림이 만들어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두 눈 시점, 바이노큘러나 혹은 멀티큘러 어떤 다시점이 여러 개의 시점이 공존하는 방식으로 이제 작품 이제 이게 큐비즘으로 가는 하나의 결정적인 단계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제 피카소나 브라크가 이제 이 세잔의 이런 생픽투아르 그림을 통해서 묘하게 이제 화면에서 이제 균열이 일어나는 걸 보고 그 균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카데믹 아트의 단일한 시점에 의한 원근법을 무너뜨리고 다시점에 해당되는 이런 방식으로 외부 세계를 실제를 구현해내려고 했던 그런 방식으로서 이제 그림이 이제 큐비즘으로 이제 이동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피카소의 이런 큐비즘의 어떤 그림을 통해서는 이제 원근법에 의한 공간 자체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의 회화의 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큐비즘의 어떤 미술 사적 파괴 폭발은 굉장히 큽니다. 다다나 초현실주의, 미래파 혹은 절대주의, 구성주의 모든 이런 회화 양식들은 이런 이 큐비즘의 영향을 받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회화의 혁명을 이루었다고 얘기하는데 다음 혹은 다음 시간에 이제 다다나 초현실주의, 이제 구성주의 이런 작품을 살펴볼 때도 이런 큐비즘의 영향을 우리들이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비뇽의 처녀란 이런 작품은 세잔의 영향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조각의 영향을 이제 받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표현보다는 형태에 대한 관심이 이제 더 치중되어 있죠. 이게 이 포비즘은 이제 형태보다는 표현성의 어떤 그런 표현성을 이제 강조했다 그러면은 큐비즘의 작품 속에서는 하나의 형태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제 이 원근법의 해체라고 얘기해서 환영주의를 포기한다는 얘기죠. 그걸 통해서 이제 공간이 해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세잔의 어떤 세잔은 공간을 어, 그 완전히 해체하려는 그런 의도는 없었거든요. 이제 복수 시점이 있지만, 그러나 이 큐즘에서는 이제 공간이 이제 완전히 해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입체파 그림에서는 이제 이 공간이 해체되어 버리고 나니까 이 시각성의 어떤 그런 평면적이보다는 이 촉각적인 어떤 그런 마치 이렇게 만지게 되면은 입체가 이렇게 만져질 것 같은 약간 이 촉각적인 어떤 그런 어, 성질이 이제 두드러지게 되죠. 입체파 그림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브라크의 작품을 보게 되면은 이미 이제 완전히 이제 원근법은 해체돼 버리고 공간이 이제 분할돼 버린 해체돼 버린 거죠. 하나의 입방체처럼 여기서는 이제 다수의 어떤 시점이 이제 공존하게 되는 거죠. 세잔의 영향인데 원근법에서 이제 풀려난 여러 가지 어떤 형태들은 하나의 입방체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그 만해부터 인상파부터 이제 어떻게 이제 후기인상파에서 어떻게 이제 이 포비즘, 이제 야수파와 큐비즘, 이체파로 이렇게 넘어오게 됐는지, 이런 그림 속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떻게 이제 그림이 이제 인상파부터 이제 이 큐비즘까지는 대상 외부 세계로부터 점차 이제 멀어졌는지,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이 이제 점차 멀어졌는지, 이거는 이제 만해가 일찍 이제 이런 쪽으로 눈을 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만해가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19세기 중후반에 이제 저렇게 그렇게 되고 20세기에 이제 초반 1900 이제 한 10년경을 전후로 해서 이제 이 큐비즘의 이제 양식이 이제 출현하게 되고 하나의 정점에 이르는 시점에 접어들게 되면은 그림이 이제 이 추상 미술로 접어들게 되는 것은 크게 이제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추상 미술이 이제 출현하게 되는데 그 입체파 이후에 이제 회화가 점점 더 이제 순수 추상으로 가는 것은 이제 역사적인 하나의 필연성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은 이미 그린버그가 누누이 강조했던 건데 이제 자기 논리를 이제 이런 그림 속에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입체주의는 그린버그 관점에서는 이 그림이 점점 평면으로 가는 하나의 회화적인 실험이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상파의 어떤 그런 그림이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 저희들이 주목할 것은 이제 바실 칸딘스키와 피에트 몬드리안 그리고 카즈미어 말레리치 대표적인 이제 20세기 초반의 추상파 화가들의 작품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칸딘스키는 이제 러시아 사람이죠. 이제 모스크바에서 이제 법학을 전공하고 이제 법학을 전공해서 법학 교수로 했던 사람인데 느닷없이 이제 뭐죠? 모스크바에서 1895년인가 그 당시에 이제 인상주의 전시회가 열렸어요. 열렸는데 칸딘스키가 30살에 이런 지점에서 이 전시회를 보고 인상주의 전시에서 이제 모네의 노적거리라는 이 집단을 쌓아놓은 그런 그림인데 이 모네의 말기 그림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흐릿하게 그려져서 완전히 대상 형체를 잘 알아보기 힘든 그런 형태의 그림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칸딘스키가 이 그림을 보고 모네의 노적거리라는 이 그림을 보고 이 법학 교수의 어떤 직을 내려놓고 바로 파리로 보따리 싸들고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그린 그림이 바로 앞에 보이는 이 그림이에요. 이거는 이제 최초의 이제 추상 미술이라고 일컬어지는 First Abstract Watercolor라는 작품인데 1910년도의 작품이에요. 최초의 뭐 추상 수채화라는 그런 작품인데 이제 이 작품이 이제 흔히 최초의 추상화로 이렇게 일컬어지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이제 칸딘스키는 이 컴포지션 7이라는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이제 외부 세계는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죠. 이게 이제 외부 뭘 그린 건가라는 것은 이제 물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 이제 추상의 그림이 되어버린 거죠. 칸딘스키는 이론적으로도 아주 유명한데
예술에서 정신적인 것에 관하여 점선면이라는 이런 책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작품을 이제 추상화 그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론적으로 이제 뒷받침하는 그런 그 이론적인 이론서를 이제 출판하게 돼요. 그래서 모던 아트가 이제 이 순수회화, 즉 그 색과 형으로만 이루어진 비구상으로 나아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칸딘스키입니다. 그래서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을 강조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은 비물질화를 이제 추구하게 되는 거죠. 비물질화는 바로 이제 순수 추상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갔을 때 이제 대상의 세계와는 대상 세계와의 관계가 완전히 이렇게 단절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대상 세계의 어떤 그 비물질화로 가면서 그림은 이제 정신적인 것으로 이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림이 이제 가게 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게 바로 이 칸딘스키입니다. 이제 이런 그 칸딘스키는 흔히 이제 굉장히 뜨거운 추상 이런 게 일컬어질 정도로 굉장히 이제 표현적이고 이 정적인 그런 그림이라 그러면은 이 몬드리안은 기하학적인 추상, 굉장히 그 차가운 추상의 어떤 그런 형태로 나가게 되는데 그 완전히 그 입체주의에서 완전히 이제 그리드만 남게 되는 격자만 남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림이 나가게 되는 거죠. 예, 이제 피에트 몬드리안의 대표적인 그림인데 레드, 블루, 옐로라는 그런 그림이죠. 1930년도 그림인데 이 기하학적 추상을 한층 극단적으로 몰고 간 게 바로 이제 이 피에트 몬드리안의 그림입니다. 이제 이 몬드리안의 그림 속에서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리드 같은 건 이제 격자를 얘기하는데 수평적인 것은 이제 그 음을 나타내고 수직적인 것은 이제 양을 나타내서 이 음양이 교차하는 세계, 음양이 교차하는 세계가 이제 이 세계의 모든 것을 이제 담아내는 표현해내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철학적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드가 갖고 있는 역설은 개별적인 모사는 이제 일체 거부를 하지만 모든 개별자가 드러나는 하나의 어떤 보편적인 진리를 부인해낸다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몬드리안의 어떤 이런 그 격자 무늬 형태의 어떤 그런 이런 그 기하학적 추상 그림은 일부 이론가들은 그 네덜란드 굉장히 이제 그 평지잖아요, 그죠? 평지고 이제 이 농업 중심주의적인 어떤 그런 국가인데 이걸 이제 항공 사진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농지가 이제 격자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피에트 몬드리안이 그런 이제 네덜란드의 항공 사진을 보고 거기서 모티브를 얻었다는 어떤 그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것이 어떤 외부 세계와 어떤 그런 관계를 논하기에는 너무나 이제 거리가 먼 거죠. 피에트 몬드리안의 이런 작품 보게 되면 이런 그 작품도 그 고도의 어떤 그런 이 균형 감각을 통해서만 이런 그 작품이 구현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은 몬드리안의 이런 그림을 보고 저런 그림 같으면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이 검은색으로 이제 화면을 이제 분할하고 빨간 거, 파란 거, 노란 거 이제 색면을 박아놓는 방식으로 그림 그린 거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문가들은 이제 몬드리안이 고도의 어떤 그런 균형 감각을 통해서 이걸 구현해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아무리 흉내를 내도 몬드리안의 그림인지 아닌지 쉽게 구분한다 그래요. 이런 것들은 그 몬드리안은 이런 그 빨간색의 면의 크기, 파란색의 면의 크기, 그리고 빨간과 파란색의 면의 크기의 관계, 그리고 까만 띠의 굵기,
이런 것들이 무한히 열려 있잖아요, 그죠? 까만 그 선의 어떤 그런 굵기도 저기에서 조금 더 굵게 할 수도 있고 1mm 굵게 할 수도 1mm 이제 줄일 수도 있고 뭐 2mm 더 할 수도 있고 2mm 줄일 수도 있고 모든 이제 열려 있는 가능성에서 이런 그 선 굵기, 선의 위치, 생면선의 크기 이런 걸 더 정하는 걸 갖다가 엄청나게 이 그 머릿속에 이제 분대를 짜내서 이걸 이렇게 이런 형태를 이제 만들어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어떤 고도의 어떤 그런 그 구도에 대한 어떤 감각, 철학, 어떤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런 그림이 출현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림들은 그 그린버그의 어떤 그런 이론에 아주 충실한 그런 작품을 볼 수 있죠. 물론 칸트의 이론에 충실한 그런 그림이죠. 화면에서 중요한 것은 형식이다. 대상에 대한 일체의 관심을 떠나라. 뭘 그리는지 이런 관심을 떠나라. 무관심적으로 바라다 봐라. 생명들 사이와 나 사이의 어떤 그런 순수한 관계 속에서 어떤 쾌의 감정이 산출하게 될 때 바로 우리는 이 대상이 이 회화 작품이 아름답다고 얘기한다. 이 전부 다 칸트 이론이랑 그린버그 이론이 다 맞아떨어지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이 저렇게 가버리게 되면은 그 나중에는 말레비치의 그림처럼 완전히 이제 이 검은색 사각형만 남게 되는 그런 그림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그림을 이제 절대주의 그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블랙 스퀘어 검정 사각형이라는 그림 1915년도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 속에서는 이제 그 대상으로부터 예술을 필사적으로 해방시키려는 노력 끝에 이제 발견한 정사각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말레치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외부 세계가 완전히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 외부 세계가 완전히 제거되고 외부 세계가 제거되면 인해서 이제 완전히 그 모방이라는 거, 주제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완전히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하나의 순수한 형태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형태의 영도라 그럽니다. 이 블랙스퀘어 이런 작품을 형태의 영도라고 해서 지로 디그리를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입체파 화가들은 대상을 파괴를 했죠. 그렇지만 대상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말레비치의 어떤 이런 그 블랙 스퀘어라는 그림 속에서는 형태는 이제 완전히 그 사라지게 되어버린 거죠. 이거는 이제 이 레드 스퀘어, 빨간 사각형이라 이런 것들, 이건 색채 용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색채 이제 이런 것들은 그 이제 색채 측면에서 이제 절대적인 순수성에 이제 가버리게 될 때 어떤 형태를 띠는지 빨강 이 이제 회화의 이제 그 절대주의 회화는 이제 회화의 영도 지로 디그리로 이제 그 가버리게 되고 이것은 회화의 어떤 근원에 도달하려는 어떤 그런 욕망에서 이제 결국은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그 말레비치는 이제 검정 시대, 색채 시대, 이 뭐 하얀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림이 이제 변형되면서 거의 이제 뭐 회화 그림이 이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버린 그런 그림으로 이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말레비치의 절대주의 그림에서는 대상이 없는 세계를 이제 그 출현시키게 되는 하나의 어떤 그 의식적인 추구에서 이제 이런 그림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여기서는 이제 대상 세계가 없다라고 여기서는 존재론적으로 완전 해방돼 버리는 거죠. 이 존재론적으로 해방됐다는 얘기는 하나의 어떤 무의 세계로 접어든다는 거예요. 이 무의 세계는 이 절대주의 그림에서는 하나의 그 블랙홀과 화이트홀이 어떤 하나의 만나는 지점으로 이렇게 흔히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블랙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우주를 이제 다 빨아들이는, 삼켜버리는 어떤 그런 걸
이제 지칭하게 되고, 화이트홀은 우주를 완전히 내뱉어버리는 빅뱅에 해당되는 거죠. 내뱉어버리는 건데, 이런 블랙홀과 우주를 완전히 삼켜버리는 거, 우주를 완전히 내뱉어버리는 화이트홀이 딱 만나는 이런 지점에서 이런 그 말레비치의 이제 절대주의 회화가 탄생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무의 세계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의 세계이기도 해요. 이게 이제 이 절대주의 이제 추상 미술의 어떤 하나의 역설에 해당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회화의 하나의 조건에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그림은 이 속에 있고 모든 그림은 이 속에 없게 되는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이런 절대주의 그림은 하나의 회화의 조건이 되어버리고 회화 행위 자체가 가능하게 되는 하나의 어떤 공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제 이런 의미에서 말레베치의 그림은 페인팅 오브 페인팅, 회화의 회화가 되어버리는 그렇게 됩니다. 사실상 여기서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어떤 말레비치의 어떤 그 절대주의 그림에서 이제 추상 미술 하나의 그냥 이제 끝 지점, 종말의 지점에 이제 사실 도달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전후에 전성국과 해당되는 이제 미국으로 미국에서 이제 이 후기 회화적 추상 혹은 추상 표현주의라는 그림이 다시 이제 활성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이제 잭슨 폴록과 마크 로스코, 뭐 엘스웨스 켈리 등등의 이제 이 미국의 이제 추상 표현주의 작가, 후기 회화적 추상에 해당되는 그런 작가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그림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이런 그 유럽의 이제 그 추상 그림에 대한 양식적으로 크게 다른 건 없어요. 다만 이제 이 잭슨 폴록의 그림, 이런 그림이 이제 조금 그 독특한데, 잭슨 폴록의 이런 그 그림 속에서는 흔히 이거 뭡니까? 드리핑 기법이라고 얘기하죠. 잭슨 폴록이 드리핑 기법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붓으로 그린다보다 붓의 힘, 자기 자신의 어떤 신체 힘을 통해서 이제 물감을 덧뿌리는 방식으로, 이제 실제로 이제 물감 통에다가 이제 이 드라이버로 이제 구멍을 내고 그것을 막 이렇게 흩뿌리는 방식으로 이제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신체 힘을 통해서 액션 페인팅이라고 얘기하죠. 그려진 이런 그림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런 잭슨 폴록의 어떤 그런 그림들은 아주 찬양하는 쪽에서는 어떤 창조의 가장 지적성이 드러나 있는 그런 그림이다. 그리고 이제 뭐 비판하는 쪽에서는 너무나 우연성에 기초했다.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그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이 잭슨 폴록이 작업하는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의 목격자들에 따르면은 미술사학자도 이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기술하게 되는데 아무나 이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윌리엄 드 쿠닝이나 어떤 잭슨 폴록의 어떤 그런 이런 그 추상 그런 작업들은 특히 잭슨 폴록의 어떤 이런 드리핑 기법도 본인이 이제 물감을 뚫어서 이제 이 캔버스를 깔아놓고 그 위에 막 이렇게 흩뿌리는 이런 작업을 하지만 여러 번 그 마음에 안 들어서 막 이 폐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 몬드리안의 작품처럼 고도의 어떤 내적으로 어떤 그 자기가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라든지 어떤 그런 생면의 어떤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우연적이라고는 보기는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 이런 추상의 어떤 그런 작품에서도 그 잭슨 폴록은 나름대로 어떤 형식미를 추구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마크 로스코의 이런 그 작품들, 오렌지 앤 옐로라는 작품인데, 이제 1954년대 되면 이런 작품이 등장했는데, 굉장히 어떤 그 섬세한 그런 어떤 그런 균형감이 살아있고, 미묘한 어떤 그런 상호 의존성, 위에 있는 노란 생명과 아래에 있는 그 붉은 생명들 사이의 어떤 그런 어떤 균형감이랄까 상호 의존성 그리고 어떤 색상의 미묘한 변화 이런 걸 통해서 그 하나의 어떤 그 정신적인 가치를 구현한 그런 작품으로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그 어떤 칸트의 어떤 무관심성에 의한 미적 태도에 의해서 이런 작품을 바라다 봐야지 이 작품의 의미를 제대로 이제 감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작품, 그 모리스 루이스의 이런 작품인데 이거는 이제 그 후기 회화적 추상의 어떤 전형적인 그런 그 작품입니다. 이런 작품 속에서도 어떤 색들의 어떤 그런 상호작용, 균형 감각, 마치 오로라처럼 어떤 그 신비로운 어떤 그 미를 이제 그 창조해낸 그런 작품으로 평가받는 거예요. 외부 세계는 관계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뭐 폭포를 얘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작가의 어떤 그 내면 속에서는 순수한 어떤 그런 그 생면들의 사이에서 오는 그런 색들의 상호작용, 그 속에서 어떤 그 추구되는 어떤 균형감 이런 데서 오는 하나의 어떤 신비로운 어떤 하나의 어떤 그 미적 형식을 창조해낸 그런 작품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엘소스 켈리의 어떤 그 레드, 블루, 그린이라는 작품 이런 작품을 뭐 기점으로 해서 이제 모던 아트는 하나의 어떤 그 완전히 종말을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양식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이미 그 칸딘스키나 그 몬드리안이나 말레비치에 의해서 이 추상의 그림은 어느 정도 칼때까지 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조금 그 변형된 형태로 이제 이 폴록이라든지 로스코라든지 엘스 스켈리 이런 작품들이 이제 조금 그 미묘한 어떤 그런 그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운 이점을 이렇게 구한 그런 작가로 평가받으면서 잭슨 폴록이 사망한 죄송합니다. 1950년대 어떤 그 후반에 접어들게 되면 모던 아트는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종말을 이제 그 고하게 됩니다. 자, 이 그 예술적인 그 아방가르드 작품은 이 지점에서 마치고 곧 2부에서는 그 정치적 아방가르드로 넘어가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